그냥 이렇게 외워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건 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흐름이라 그럴까. 거기 소득세, 지금 보면은 납세 의무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수입 시기가 언제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입 시기는 결국은 기간 귀속의 문제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가 아마 기본법 할 때도 그렇고 부가세법 할 때도 그렇고 계속 과세 요건을 얘기하면서 기간 과세 세목에 거기 납세 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에 이제 이렇게 종료로 납세가 성립되고 신고함으로써 확정되고 그걸 계속 해왔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든 기본적으로 법에 열거된 소득이에요. 법에 열거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또 법에 열거된 비과세, 그건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제 저번까지 이자 배당 금융소득에 대한 이제 수입 시기 기속에 대한 것을 했고, 자, 금융소득은 이자하고 배당이죠. 그죠? 이자하고 배당만 금융소득이에요. 근데 이자 배당을 왜 금융소득이라 할까? 그냥 다른 소득이라 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적합하게 금융소득이니까 그냥 금융소득이라 한 거예요. 이자하고 배당을. 이자 배당을 금융소득이라고. 이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같이 묶어서 이제 그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자 배당을. 그러면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 과세를 따지면은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어떤 과세 방법을 택하고 있겠냐. 요걸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을 제외하고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분리과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자 배당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고 완납적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게 있고, 또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게 있다. 종합과세니까 당연히 타소득하고 합산해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분리과세도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도 아닌 것은 조건부 종합과세를 한다. 그럼 이 조건부 종합과세는 또 뭘까?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그거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볼까요? 자,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는 그냥 원천징수로 끝난다. 그러면 이것은 종합과세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비실명. 실명이 아니니까 종합과세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누구 앞으로 과세?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장기 채권에 대한 호혜적인 성격이 있겠죠. 3년 이상 이렇게.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신청하면은 그래, 분리과세로 해줄게. 이런 게.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건 집행법에 따라서 내야 되는 보증금이나 경락대금인 거거든. 근데 여기 법에 따라서 내일 보증금 경락대금을 종합과세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분리과세를 한다. 요 1거주자로 보는 법에 대한 단체라는 건 말은 뭐냐면은 따지면 이건 공동사업자 택이겠죠. 그죠? 누구에게 귀속되는 거 없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의 단체인데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종합과세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아닌 단체에 귀속되다 보니까 분리과세로 끝난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는 어느 정도의 거기 비실명이나 또 거주자로 보는 단체, 어느 누구한테 귀속될 수 없는 것들, 법에 따라서 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들, 또 장기 채권 비과세 신청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무조건 분리과세를 한다. 자,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는데, 무조건 종합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와 비과세를 제외한 것은 무조건 조건부 종합과세다. 자, 무조건 종합과세가 어떤 거냐 했더니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됐어.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자, 원천 징수가 되면 세원이 포착이 되죠. 그죠? 원천 징수가 되면 세원이 포착이 되지. 그런데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것은 원천 징수되지 않은 것. 자, 그럼 비영업대금 볼까? 비영업대금을 만약에 법인 대 법인으로서 했더라면 원천 징수를 할 수 있겠지. 개인 사업자도 원천 징수를 할 수 있겠지. 원천 징수를 하면은 종합과세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조건부 종합과세 되겠지. 왜? 무조건 분리과세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천 징수가 된다면 괜찮지만 안 된다면, 그럼 자, 국외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건 국외에서 어떨지는 몰라도 우리가 원천 징수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 역시도 국외 것도 웬만하면 다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 국외나 국내나 원천 징수되지 않는 것은 종합과세하게 하지 않으면 세원 포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과세 해야 되는 거지. 원천 징수 안 했으니까 5월달에 신고를 하게 의무를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이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다. 자, 조건부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를 합해보니까 2천만 원이 넘어서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조건부 종합과세는 분리과세 끝나는 거다. 그냥 원천 징수로 끝나는 거야. 넘어서게 되면은 종합과세를 하는 거다. 이렇게 조건부가 돼 있어.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나머지는 조건부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합쳐가지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그냥 원천 징수로 끝나고 초과하게 되면은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득 금액 계산은 우리가 이자소득은 앞에서 봤지만 비과세 분리과세 빼니까 바로 총수익 금액이 됐죠. 총수익 금액에서 이자소득은 뭐 필요경비니 뭐 그로소비니 없었잖아. 바로 소득 금액이 됐지. 그래서 이자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이고 총수익 금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이자소득이 됐지. 그지? 그래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배당소득은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비과세 분리과세 빼면 총수익 금액인데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로스업을 하더라. 이렇게. 자, 그로스업을 하는 것이 소득자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로스업을 해주는 것이 소득자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다시 말하면 자, 그로스업을 다시 설명할게요. 그로스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배당받기 전에 법인에서 이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한번 물었어. 물고 내가 받은 거야. 그럼 법인세 물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다시. 법인세를 물기 전에 돌아가서 법인세로 계산하지 않고 그거를 소득세로 계산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법인세로 돌아가기 위해서 업을 했던 금액을 이 소득세 계산하면서 빼주라 이 말이지. 그게 이중과세 조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로스업을 하는 것이 소득자에게는 유리하지. 그죠? 유리하지. 그 금액만큼 세액으로 빼주니까. 그래서 배당소득 역시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비과세 빼면 총수익 금액인데 그 총수익 금액에서 근로수업을 하는 것이 배당소득 금액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근로수업이 뭐냐 했더니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한번 과세를 하고 남은 잔여 이익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거 아니에요. 주주들이 배당받은 여기에는 벌써 1차적으로 법인세를 물었어. 물고 주주들이 또 한 번 더 물면은 이중과세 되니까 법인세를 물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걸 근로수업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11%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물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법인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로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세액에서 그로스업한 금액만큼 세액으로 빼주는 거야. 그걸 그로스업이라고 한다. 일단 볼까? 자, 볼까요? 과세 표준이 1000이었어. 법인세율을 10% 하니까 100. 결국은 과세 표준 1000에 대한 100을 세금을 물었어. 나머지 900이 남는 것을 개인 주주에게 배당을 한 거야. 그 개인 주주가 900원을 가지고 그대로 만약에 세액 계산한다면 소득세율 35%를 적용하면 315원을 소득세로 내야 돼. 그러면
이 1,000을 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내게 415원을 내게 되지. 1,000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요 두 개는 이 1,000에 대해서 10% 물고 900에 대해서 한번 물었는데 또 물고 이 415원을 이거 조정해 줘야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요 배당소득에 대해서 11% 하면은 99원이죠. 약 100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999원인데 100원으로 가정하고 그러면 다시 1,000원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법인세는 놔두고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35% 350원 나오죠. 요때 그로서 했던 100원을 다시 빼주자. 250원. 그러니까 100원과 250원 총 350원 들어가.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로스업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근로소득 대상 배당소득은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한번 물어야 되지. 외국에 법인세 물었던 것을 국내에서 조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국내에서 법인세 물었던 것을 또 소득세를 물리니까 이중과세를 조정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 하나 돼야 된다, 이거지. 외국 법인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로서 배당소득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돼야 된다. 국내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요 지금 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가 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죠? 완납적 분리과세 되는 그 기준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2천만 원 했지. 2천만 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4% 세율이라고 가정한다면 14% 세율을 물고 누구는 14% 물고 나는 2,001만 원이라 해가지고 소득세 세율을 높은 35% 문다면 억울하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분리과세되는 그 금액만큼은 누구나 다 부담을 하라는 거야. 그게. 그러면 어떻게? 분리과세되는 세율만큼은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수업이 되려고 그러면은 종합과세되는 기본 세율 적용이 돼야 된다. 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니까. 근데 누구는 2천만 원인데 분리과세하고 누구는 2,001만 원인데 종합과세하면 너무 형평이 안 맞지. 그러니까 2천만 원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봐줄게. 그 말이야. 그래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고 당연히 기본세율 적용이다. 이 기본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 그래서 배당소득의 요건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중과세가 돼야 된다. 내국법인 배당에서 이렇게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그건 뭐예요? 이익잉여금이지. 그렇죠?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은 아니다. 물론 자본잉여금에서 의제배당 내는 것도 있지만 무시하고 이익잉여금.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배당 결의일에 처분되는 거다. 종합과세되고 기본세율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근로소득 배당소득 요건입니다. 자, 근로소득 제외대상 배당소득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외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국 법인의 요건에 불충분하다.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왜냐하면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만큼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를 끝낸다. 2천만 원까지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만큼은 그냥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 이거는 법인세 과세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소득세 과세되느냐? 아니. 소득세 과세되는 단계의 소득금액에서 배당을 한 거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됐어. 그래서 이거는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근로소득 제외 대상을 본다. 근로소득 제외 대상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배당소득으로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해보자. 금융소득세 계산하는데 누구는 2천만 원까지는 나는 분리과세로 끝나버리는데 내가 2,001만 원이라 해가지고 종합소득 다 문다면 부담이 되니까 불공평하니까 2천만 원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천만 원은 불가세액을 적용시키고 나머지 2천만 원 초과되는 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세액과 분리과세세액 중에 큰 것을 과세로 하겠다 이 말. 이자 배당. 그래서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이라 그런다. 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다 합해가지고 2천만 원까지는 물론 여기에서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는 아예 분리과세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거기 산입할 필요도 없는 거고 분리과세 끝나는 거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당연히 넣고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분리과세도 아니고 종합과세도 아닌 또 금융소득이 있어요. 그걸 합해보니까 2천만 원이 넘더라. 이럴 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분리과세로서 끝나는 것은 아예 여기에 포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리과세 끝난 거야.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것들, 비실명 이런 것들. 자, 그 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뭐냐 그럴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들이더라. 원천징수되지 않으니까 종합과세 하면 세원 포착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원천징수 안 되는 건 다 종합과세로 규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머지 금융소득을 합해가지고 2천만 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이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세액으로 이렇게 적용시키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액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그래서 큰 걸로 간다. 어떻게? 자 볼까요? 2천만 원까지 그냥 14%. 일반적 원천징수세율.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 소득은 9%. 이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은 결국은 근로소득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건 9%예요. 그러면 만약에 3천만 원이라 가정하자고,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 가정하자고, 2천만 원까지는 14%. 그럼 종합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일 거 아니야. 다 타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에서 기본 세율을 하니까 6% 되겠지. 1천만 원. 그러면은 2천만 원 14% 280만 원. 1천만 원 6%면 60만 원? 맞나요? 그러면 100만 원, 60만 원. 그죠? 그러면 340만 원. 340만 원이 종합과세세액이 되는 거고 분리과세세액은 금융소득 수익 금액이 아까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3천만 원 곱하기 14%. 얼마죠, 그러면? 420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인데 요 지금 종합과세시세액이 일반적으로 더 커야 되는데 요렇게 계산해 봤더니 분리과세시세액이 더 크네. 그래서 뭐냐면은 둘 중에 큰 거. 왜? 최소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부담을 하라는 얘기예요. 세금을 물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리과세시세액만큼은 왜 원천징수 했는 것은 기왕에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거. 근데 보통 종합과세세액이 더 큰데요. 지금 방금 계산하니까 분리과세세액이 더 크잖아. 낮을 때는. 높을 때는 당연히 종합과세세액이 더 크고. 그죠?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잖아.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빼고 총수익 금액에서 이자는 그대로 이자 소득 금액, 배당은 그로소한 것이 배당 소득 금액. 그게 배당 소득 금액이었지. 과세 표준은 그 다음 단계. 다 합산하는 거. 그러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는 근로수업을 한 것이 들어갈까요? 근로수업을 안 한 것이 들어갈까요? 근로수업을 한 것이겠죠. 그죠? 만약에 3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이 배당소득이 있었어. 그 근로수업 대상이야. 그럼 1천만 원에서 아까 11% 하면 110만 원. 110만 원이 더 포함된 것이겠지. 근로수업 했는 금액이 여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한 기본세율. 여기 금융소득 총수익금 있죠. 이것은 근로소득을 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왜? 총수익 금액이니까. 여기는 근로소득 했는 금액이 들어가고 여기도 금융소득 금액이니까 근로소득 했는 금액이 들어가겠지.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득세법 할 때에 또 필요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큰 거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교과세에 있어 가지고 우리 요 앞에 보면요, 여기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 요 2천만 원을 이자 소득, 그러니까 자 이자 배당하고 쫙 같이 있었어. 그 전체가 한 5천만 원대. 그럼 2천만 원을 어떤 것부터 빼야 될까? 왜? 이건 분리과세로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자, 그로스업이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로스업 안 한 게 유리해요. 그로스업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배당소득이 유리해요? 이자소득이 유리해요? 배당소득이 유리하겠죠? 이자소득보다. 그래서 순서가 2천만 원을 먼저 계산해준 순서가 이자소득을 먼저 해줍니다. 왜? 배당소득이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근데 그 배당에서도 그로스업이 안 한 것보다 유리하니까 그로스업 하는 걸 맨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을 먼저 하고 배당소득 중에서는 그로스업 안 한 거와 그로스업 하는 거, 그로스업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배당 그로스업 안 한 거와 한 거를 놔두고 그 다음에 고배당 주식은 이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보니까 가운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자소득, 그로스업이 안 되는 배당소득, 고배당 배당소득, 그 다음 고배당 배당소득 제외한 그로스업 적용 대상 배당소득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납세자가 유리한 쪽.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의 구성 순서가 이렇게 된다. 종합과세시 세액이다, 뭐 분리과세 세액에 뭐 물론 의미라 했는데 뭐 꼭 의미할 건 없어요. 다만 금융소득을 전체를 종합과세로 하게 되면은 누진세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된 사람은 말하자면은 1만 원 때문에 2천만 원까지의 사람하고 너무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를 누진 적용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2천만 원까지는 그냥 분리과세로 14%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끝나게 14%나 9% 적용시켜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걸 금해가지고 기본 세율을 적용시킨다. 이게 종합과세시 세액이라는 뜻이고, 분리과세시 세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왕의 원천징수에서 끝나는 그 세액만큼은 부담을 해라 이 말이야. 그만큼을 환급해 줄 수는 없다. 만약에 분리과세 세액이 더 큰데 종합과세 세액으로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되면은 환급 내줘야 되잖아. 그러면 2천만 원에서 결국은 이렇게 계산하는 당사자와는 또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분리과세시 세액은 기본적으로 그만큼은 맥시멈으로 하라 이 말. 그래서 분리과세시 세액이 비록 종합과세시 세액이 일반적으로 더 커요. 그러나 아까 같은 경우는 낮은 세율 적용할 때는 이게 더 커. 그렇더라도 환급은 안 내준다. 이거만큼은 그냥 간다 이 말. 그래서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금액만큼은 과세 최저한으로 봐서 과세 물리겠다 그 말. 이해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 분리과세 시세액은 이 금융소득 총 수익 금액을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을 가지고 그냥 기본 세율을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야. 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나오는 이거와 전체 금액을. 요거는 2천만 원만 기본 세율을 하고 나머지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기본 세율을 적용시키는 걸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은 기왕의 원천징수로서 세액을 국가가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돌아 환급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걸 하라 이 말이죠. 이게 그 말이다. 자, 다음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인과 비교 가능한 거죠. 사업소득은 뭐예요? 우리 사업소득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그게 사업소득이죠. 그죠? 개인이. 그러니까 어떠냐? 사업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업소득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소득이 꼭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해야 됩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득도 원천징수가 있더라. 원래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죠. 분리과세 대상이라, 그러니까 원천징수 대상이면 분리과세 대상입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원천징수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인 것만 분리과세 대상인 것이고, 분리과세 대상만 원천징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사업소득도 원천징수가 있다. 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사업자로서의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인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더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소득은 이렇다. 영리 목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역시나 사업소득도 이자와 배당과 마찬가지로 열거된 소득만, 농업, 임업, 업, 서비스업, 광업 등등등등 요 19조에 다 열거된 소득만, 열거되지 않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자꾸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만들어내겠죠. 앞으로도. 그죠? 만들어내겠죠. 자, 그 사업소득 중에 비과세 소득이 있더라. 어떤 게 있느냐?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놓고 있더라는 거지. 한 주택인데도 자기 임대를 놓고 있더라. 한 주택인데 임대를 놓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일 때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가주택을 사가지고 자기는 그걸 갖다가 세주고 자기는 다시 전세나 또 다른 월세를 살 수 있겠죠? 이럴 때 그 고가주택 9억 초과 뭘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이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액이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고시한.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 종료일이 언제죠? 개인은 12월 말일이죠. 12월 말일에 1주택을 소유해야 된다.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이 아니어야 된다. 국외 소재 주택도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이런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은 비과세다. 1주택. 근데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은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 볼까요? 자, 이걸 먼저 보요. 1주택 소유자가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기준시가 9억은 안 되는 거. 그리고 그 일반 주택을 월세를 9억 원 초과가 안 되는 일반 주택을 월세를 놓게 되면은 2천만 원을 초과해서 받기가 강남이 아니면 어렵겠죠, 그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참 실현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2천만 원이 초과되든 2천만 원이 안 되든 간에 일반 주택은 비과세다. 고가주택은 과세다. 이게 어떻게 과세냐? 월세 받는 걸 말해요. 월세. 보증금 3주택 이상이야. 월세를 받으면은 어떻든 초과되든 이하가 되든 과세를 한다. 단지 초과되면 종합과세. 안 되면은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1주택에 대해서 일반 고가주택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과세가 안 되지. 고가주택이나 2주택 월세 받는 거. 자, 2주택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전세를 줬어. 과세 대상일까 아닐까요?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전세를 줘. 전세는 간주 임대료로 하는 거거든.
2주택 간주임대료는 없잖아. 3주택 간주임대로 3억에 대해서 넘어갈 때 하는 거. 요것만 있지. 그러니까 2주택은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한 채 살고, 한 채는 고가주택인데, 전세를 줬어. 과세 아니다. 월세 주면 과세다. 2천만 초과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자, 요거는 주택이냐, 상가냐,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요렇게 지금 1층, 2층, 3층, 4층짜리 건물이지. 그런데 봤더니 1층만 근린생활 상가고 주택이야. 이렇게. 이거에 하나에 만약에 거기 등기가 각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안 나고 하나에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놔버리면은 이걸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 판단하는 기준이야. 근데 주택 면적이 지금 더 크죠? 상가 밑에 상가 면적 보다가 이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상가가 더 커.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이거 사무실, 오피스텔, 사무실, 여기는 고깃집, 여기 주택. 이러면 이 전체가 상가 비율이 더 크죠? 이럴 때는 상가는 상가로 보고 이건 주택은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은 전부 주택으로 보고 사업용 면적이 더 크면은 각각 본래 용도대로 보라. 주택은 주택. 자, 근데 해당 겸용주택을 1인에게 임차를 했다. 1인에게 이거를 통째로 임차를 하게 되면은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그렇게 임차를 한 사람이 아마 드물 거예요. 왜? 보통 임차를 할 때 보면은 이거는 주택은 주택으로 계약을 맺고 상가는 상가대로 계약을 따로 할 거예요. 요 상가는 결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보통 하지. 그래서 이거를 1인에게 임차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 상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거기 세금과세를 끊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 주택, 상가 면적이 더 크면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 이렇게 본다. 자, 주택 수의 판정에서 볼까?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어떤 거죠? 다가구 주택이 4층까지죠? 4층까지? 4층 밑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라 그러고, 그러나? 아니면 다가구가 그 밑이고, 다가구가 그 밑이지. 4층부터는 다세대.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어서 지어가지고 전체를 그냥 거기 이렇게 한다면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가구 주택 보면 여러 사람이 살잖아요. 그죠? 그걸 다 구분 등기를 하게 되면 각각을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임대를 놓고 임대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겠다면 구분 등기해서 임대를 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원칙이. 각 구분 등기하면 각각을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공동소유주택. A, B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A는 3분의 2, B는 3분의 1. 지분이 큰 A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지. 둘 다 2분의 1씩이야. 그러면 각각 소유로 보겠다. 각각 소유. 근데 합의해 둘이서. 야, 이거 A 걸 하자. 그럼 A 거야. 그래서 1인 소유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된 사람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분이 큰 사람 같으면 각각 그래도 합의되면은 합의된 것으로. 배우자는 당연히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죠. 배우자 명의로 데이트 하더라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대가 뭐냐면 내가 빌려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세를 놓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임차를 해서 내가 또 세를 주는 거야. 이거 전대. 한 번 더 하는 걸 전전대라 그래. 내가 임차, 전대. 이 사람이 또 한 번 더 주면 전전대. 이렇게. 그래서 임차 또는 전세주택을 전대 또는 전선세 하는 경우에 임차 또는 전세주택은 본인의 소유로 보겠다. 이것도 주택으로 봐서 같이 계산한다. 자,
1주택 일반 주택은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 2주택은 보증금 없이 월세 받는 건 과세, 보증금 받는 거는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과세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상관없이 다 과세하는데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뭐가 분리과세고 뭐가 종합과세입니까? 자, 우선 이거 좀 따고 이게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 자, 거기 분리과세와 그 종합과세 그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고, 사업소득 중에서 열거된 비과세 소득은 이렇게, 농가보험소득은 연 3천만 원이야. 3천 농가보험소득. 전통주, 옛날에 이 전통주를 옛날에 할 거 없지만 거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을 집에서 거기 못 만들어 먹게 했죠. 그래서 주류 단속 나가면은, 예전에 우리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난리 나죠. 주류 단속 나가서 일제 시대 때 주류 단속 나가서 술 이제 단지 깨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이 주류 자체를 못 하게 했어. 그런데 전통주에 대해서만 연 1,200만 원. 1,200만 원. 그리고 요건 이제 임목, 벌채 5년 이상으로 연 6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그리고 식량 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 재배업 소득은 10억이야. 10억까지 비과세다. 이렇게 비과세 소득이다 보시고,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요. 그죠?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것은 사업소득뿐이야. 나머지 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거예요. 완납적 원천적 속에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라는 게 없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외로 원천징수를 한다. 자,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사업소득 이럴 때 영리 목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잖아. 근데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인데, 궁극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계속 반복적인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사업소득을 볼까 기타 소득을 볼까 하는 문제 생긴단 말이야.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내 독립적으로 일시우발적인 것에 비해서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입니다. 그럼 어떤 게 일시우발적이고 계속 반복적입니까? 일반적으로 3개월 그 밑으로는 일시우발적으로 봐주는 거다. 3개월이 되게 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봐. 이건 뭐야? 실무적인 거야. 사실은 뭐가 계속 반복적이냐는 것은, 만약에 이거 되게 노무를 제공하러 갔는데, 노무를 제공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떤 원천징수를 해야 될까? 그런 경우이지. 그래서 내가 사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 제공하는 이런 인적 용역은 원천징수로 하자. 왜? 세원에 포착이 안 돼. 그래서 원천징수 하는 거야. 의료보건 영역. 요 3%지만 지방세까지 하면 3.3%. 작곡가든 인정영역제고, 봉사 수익금액. 요것은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를 한다. 그만. 납세조합, 농축수산물, 가락시장, 노량진 수산물 시장 이런 데서는 결국은 복식기장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은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어. 납세조합을 결성하면은 매월 각자의 그 소득에서 일정한 사업소득세를 징수를 하는데, 세공제를 5% 해주고 매달 거기 원천징수 방식을 통해서 내는 거야. 그 대신에 혜택을 주는 거지, 세공제를. 이렇게. 그래서 납세조합이 있고. 자,
여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를 보면 개인 사업자, 법인은 법인.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근데 사업소득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보험 모집은 자기 모집한 능력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거거든. 방문 판매업, 학습지 방문 판매든 건강보조식품 방문 판매든 방문 판매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얼만큼 방문 판매에 따라 실적에 따라서 오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실적에 따라 한다 이 말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있다 그 말이겠죠. 그죠? 자, 음료, 요구르트 같은 거, 우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독립적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그 회사에 완전히 종속된 것도 아닌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애매한 것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한다. 대신에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회사에서 이런 사람의 리스트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요. 자, 우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니다. 그 리스트를 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유번호가 쫙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근로소득 연말정산하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개개인별로 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다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모든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이 끝난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납세 의무의 확정은 언제죠? 이 사람들의 납세 의무의 성립은 똑같이 12월 말, 확정은 2월분 사업소득 지급 시 관연도 사업소득 세액을 연말정산한다 할 때, 요때지. 5월달이 아니다. 연말정산을 끝나는 거예요. 자, 사업소득도 똑같이 이제 법인과 같이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송금이 나오죠. 이렇게 세무조정을 통해서. 차감소득에서 역시나 기부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법인도 마찬가지였죠. 왜? 처분이 기타 사비 유출이니까. 여기서는 사후관리는 유보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리 왔다. 사업소득은 결국은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이 사업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총수입 금액. 우리 법인에 있어서 총수입금 산입은 열거했지만 예시적 규정. 그것 아니더라도 순자산 증가가 되면은 입금 산입. 여기는 딱 열거된 요거. 사업수익금액. 애누리와 할인은 제외하고 사업수익금액, 장려금 그 밖에 유사한 성질 금액 받는 거 입금 산입, 주는 거 필요경비. 장려금을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많이 팔아라 하려고. 그리고 요거 이제 필요경비로서 인정. 그러니까 법인으로 따지면 손금이 인정되는 세액. 거의가 국세는 손금이 거의 잘 인정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관세 이런 것들은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환급받아도 이익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 했죠? 법인 있을 때. 그죠? 다만 이월 결손금, 화의 신청 등등등으로 해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입금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인데 이게 내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수중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증여세다. 증여세. 내가 뭔가 금전이나 기타 물품을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 사업과 관련해서는 채무면제이익이든 자산수중이익이든 입금 잡는데 사업과 관련하지 않고 받으면 개인적으로 내가 수중받은 것이다. 그리고 보험 차익.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보험 차익.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보험 차익은 과세 제외다. 과세 제외다.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험 차익. 아까 보험 차익에서
저축성 보험 차익은 무슨 소득? 이자 소득이겠지. 이자 소득. 그 이자 소득도 비과세 요건에 갖춰진 건 10년 이상 그건 또 과세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보험 차익은 뭐 화재 보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화재 보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상해 보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있을 수 있겠지. 그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 보험금 수령했는데 차익이 생겼더라. 그건 입금 산입돼야 된다. 간주임대로 3주택 이상 소유자, 그죠? 한대 소유자. 보증금 3억 초과시.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가사용 소비 재고 자산.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했던 것을 내 개인적으로 집에다 사용한다는 거지. 그거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시가를 송수익에 넣고 장부가인 원가를 비용으로 넣어야 돼. 그래서 계산한다.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액 이렇게 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익금액에 불산입하는 항목을 또 한번 볼까요? 소득세, 법인세 등등은 송금 안 된다 그랬죠. 필요경비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역시도 환급하는 것도 당연히 어떻게 총수익금액 안 돼야 되겠죠. 그죠? 필요경비 넣어줘야 환급받아야 이익에 넣는 거지. 필요경비 안 넣어줬는데 또 이익에 넣는 건 안 되지. 자, 총수익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 소비세 및 주세. 개별 소비세 및 주세는 총수익금액 불산입니다. 요거는 총수입 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이거는 거기 비용 이제 수익금 다시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산 수준이익 채무 면제 이익 중에 이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거 아까 얘기했죠, 그죠? 매출세액은 받아서 예수금 성격이죠. 국가에 납부해야 되니까 넣으면 안 되죠.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경비로 넣으면 안 되고. 과호납금 이거 마찬가지로 법인세 때 얘기했죠. 환급, 과상금 다 불산입이다. 전기에 이월 소득금액. 전기에 입금 잡았는데 단기에 또 한 번 더 잡으면 안 되죠, 그죠? 그걸 이월 입금이라 그러지. 이건 이월 입금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월 소득금이라 표현합니다. 자기 생산 제품 등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기가 생산 취득한 이 재료를 내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면은 어차피 이거 원재료로 들어가서 여기서 판매하면서 이익 나오겠죠? 이거 판매하는 것을 입금으로 안 보겠다. 당연하죠. 그죠? 이거에서 입금 안 봐도 여기에서 원재료 들어가서 여기에 나중에 수익이 창출되니까. 이거 들어가는 것은 입금 안 잡아도 된다. 재고자산 이외 자산 처분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것이 자산 처분 이익은 과세 제외가 되겠죠. 그런데 요 업무용 수용차 요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처분 이익은 업무 수용차 처분 이익은 원가는 장부가는 필요경비 처분에는 가액은 총수익금액 잡아서 계산한다. 그렇게 결정됐다. 필요경비란 결국은 법인으로 볼 때는 송금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익금액에 대응되는 비용,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같이 맞물어 떨어지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인된 통상적인 것의 합계. 그렇죠? 통상적인 것은. 그게 필요경비라. 그리고 지난 연도 총수익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해당 연도에 확정된 경우 이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지난 연도에 총수익금액이 산입되면은 필요경비는 당연히 지난 연도에 더해야 되죠. 그런데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비용으로.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에 해당 연도에 필요경비를 보겠다. 그런데 비용이 당연 해당 연도에 확정됐는데 그 전에 수익비용 대응 원칙 따라 발생 주기에 따라서 미리 잡아버렸더라. 그건 안 되고 안 잡은 것만 한다 이 말이지. 그 말.
자, 필요경비의 항목은 당연히 매출을 일으키는 그 상품 제품의 원가는 당연히 필요경비가 되죠. 그래서 상품 제품 원재료의 매입 가액과 그 부대 비용, 물론 애누리 화입 매입 할인은 여기서 제외해야 된다. 원가 들어가고 그 부대 비용,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요 장려금 주는 장려금, 판매 수당 등 판매 관련 부대 비용도 당연히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종업원 급여, 실제 근무하는 배우자 부양가족보다 종업원 급여인데 대표자 급여는, 개인의 대표자 급여는 필요경비 넣어요, 안 넣어요? 그거는 개인의 사업소득이지. 법인에서는 대표자는 하나의 뭐죠? 법인의 대표자는 하나의 임원이죠, 임원.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경비로 들어가지만 개인은 자기 사업 소득이야. 근데 거기서 급여를 가져가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안 되지. 그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소득 해야 되는데 근로와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종업원 급여만 된다. 실제로 근무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은 실제로 근무했다면 그건 인정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 당연히 부인해야 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이건 사용자로서, 사업자로서 부담하는 종업원들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든 아니든 다 부담하는 것들은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그러니까 사용자 본인의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인정해줘요. 자기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필요경비니까. 대손금. 근데 법인세법과 달리 대여금 및 수익과 무관한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다. 대손금은 부실 채권, 받아야 될 채권인데 부실 채권에 대해서 대손으로 떨 수 있는 걸 말하는데 그 부실 채권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일정한 금액만큼은 미리 못 받을 걸 가정해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지. 그 충당금은 채권을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건데 그 채권에서 대여금이, 개인은 대여금이나 수익과 무관한 고정자산, 이거는 미수금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구상채권하고 법인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 이거는 이 충당금 설정 채권 제외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요거 그냥 일반 대여금. 또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흥보전산 양도 가액을 총수익 금액에 산행하는 경우에 해당 장부가, 이 말은 유흥보전산 양도가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에는 원가는 필요경비에 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장려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지급한 장려금, 요거는 그래서 지급한 장려금은 필요경비 항목, 받는 장려금은 수익금액 항목 받아요. 그 밖에 총수익금액에 대한 기표,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가 들어간다. 자, 필요경비 불산입 되는 뭘까? 소득세 마찬가지, 법인세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왜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만약에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 바로 위에 법인세 소득세 금액이 있어. 그걸 갖다가 송금 불산입을 해주는데 송금 산입해준다면 그 금액을 많이 기재를 하고 많이 기재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누구는 기재하지 않아서 인정 못 받고 그럼 또 나중에 세 계산에 있어서도 그 금액을 비용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금액만큼 빼가지고 다시 또 계산해야 되는 문제 생기고,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손금 불산입한다. 그래서 지방세, 농토세 마찬가지. 벌금 과료 같은 이거는 결국은 자기 과실에 대한 책임이지. 가성치하처분이 마찬가지고, 징수의무 불이행 이것도 마찬가지지.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겠다 이거. 부가치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으니까 그건 비용을 넣어준다. 혹은 법인세법에서는 자산 취득가액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은 안 되고
이게 면세 공제 받으니까. 또 개인기업체 사업주, 아까 얘기했죠?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안 된다. 근데 공동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동사업자도 사업주이면 가져가면 안 된다.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처분 손실.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사업용 유용고자산 처분 손실 제외한데, 놔두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처분 손실은 업무용 승용차는 안 되고, 그래서 해서 복식 부기 의무자가 업무에 사용한 승용차의 필요 경비로 계산한 감가비, 유류비 등 부대 비용 중 업무 사용 불인정이에요. 업무 사용 인정은 업무일지 작성해라. 그래서 필요 경비 불산의 항목. 만약에 회사가 차입을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금액 인출해 간다면은 차입했는 이자는 인정하면 안 되겠지, 그죠? 말하자면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초과 인출금은. 회사로 차입을 해가지고 그 회사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다. 근데 차입해서 가져가면서 차입했던 이자 비용을 사업 소득에서 빼달라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초과 인출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과 인출금의 적수와 차입금 적수 중에서 가져가는 적수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차입을 1,000만 원 해서 인출금을 100만 원을 인출한 거야. 그럼 10분의 1을 지금 차입해서 가져갔지? 이자 소득이 100만 원 있다. 그러면 요 10분의 1, 10만 원만큼은 필요경비에 불산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돈 함부로 가져가지 마라. 그 얘기지. 자, 아까 이제 분리과세. 아까 2천만 원 이제 거기 일반 주택의 한 주택은 다 과세를 하잖아. 그렇지만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 넘나 안 넘나에 따라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하게 되거든. 2천만 원 안 되는 것들은. 자, 보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연간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월세 이하인 자고, 공동사업자 주택 임대 수익금의 합격을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한 수익금의 이걸 뭐냐면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안 분해라. 그래서 그게 2천만 원이 안 돼야 된다 이 말. 그럴 때는 분리과세로 한다.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선택한다. 어떻게? 종합과세 방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금융소득과는 다른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종합과세표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2천만 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하겠다는 거지.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금액의 14% 그리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그래서 요 세액 감면을 한 것과 요것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하고 종합과세 방식하고 선택해서 하라. 이게 좀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이 소득 금액이 생기면은 그 14%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어. 그 감면을 해주고 요거와 요것 이외에 나머지 종합소득 금액을 다 합해가지고 두 개 더한 이거와 그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해가지고 세액 계산해보자. 둘 중에 선택해라. 예. 자, 요 분리주택에 대한 사업소득 어떻게 하느냐. 2천만 원을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는 걸 가지고 등록을 했나 안 했나를 따지는 거예요. 자, 등록했는 걸 볼 때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총 수익 금액에서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서 그 금액의 60%를 경비를 빠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분리과세 임대소득으로 보겠다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2천만 원 이하는 400만 원 더 빼준다 이 말이에요. 임대주택 등록하게 되면 400만 원 더 빼주겠다. 미등록은 200만 원 더 빼준다. 된 50%만 하고. 이렇게 해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사업 소득 금액으로 본다. 분리과세를 하기 위한 이런 것. 다음의 요건은 모두 충족한 등록 임대주택이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임대 중이고, 그러니까 임대업 등록을 하라니 사업 등록도 하고, 그리고 5% 임대료를 5% 넘어서 받지 마라. 더 추가로 받지 마라. 전세 보조금이든 뭐 임대료든 간에. 요것만 잘 지키면은 구청에 임대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5% 상한만 잘 지켜주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분리과세 임대주택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등록 임대주택이 되겠다. 그 말이죠.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요건을 다 충족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임대소득 소득세 30%를 감면해 주는데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청에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서 6억 기준시가 6억 이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더 이상 초과해서 증가시키지 말고, 요렇게 요건 충족하면은 요렇게 감면을 해주겠다. 세액을 감면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당되는 임대업자가 요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요렇게 소득세를 30% 임대소득의 소득세를 30% 감면해준다. 이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이다. 벌써 말해왔네. 자, 범세법과 소득세법 차이 해보자.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차이. 과세소득에서 법인은 순자산 증가세에 대한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한다 했죠. 개인은 소득 원천세에 따라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 또 법인은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에 차감 소득하고 나중에 거기 각 사업면도 소득 나온 다음에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당초에 소득에서부터 비과세와 분리과세 빼버렸잖아.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총수익 금액에서 아예 빼지고, 이월결손금은 소득 금액, 총수익 금액 다음에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을 갖다가 거기 2배 4, 근년기 2배 순서로 결손금을 차감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법인과 차이다. 대표자 인건비 송금 항목 맞죠? 개인은 하면 안 되죠? 퇴직금, 충당금, 송금 항목이니까 당연히 설정 가능하지만 여기는 대표자는 설정하면 안 되죠? 왜? 경비 부인하니까. 인정이자, 대표자 가세금 인정이자 계산하고 대표자 인출금 인정이자 미계산. 이거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그렇게 하고, 가사경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건 가사경비가 필요하긴 불사임이잖아요. 궁극적으로 가사경비라는 게 누구의 가사경비일까? 주주의 가사경비일까? 대표이사의 가사경비일까? 그러나 어쨌든 사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송금 불산임. 자, 수입이자 배당.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 뿐이지 부인하는 거예요. 수입이자 배당금 입금 항목, 이건 이자 배당세가 따로 과세되죠. 그죠? 과세 방법이 틀리죠. 그러니까 사업소득, 이거 지금 사업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소득에서는 제외돼야지. 이자 배당 따로 과세. 법인은 다 같이. 양도사는 당연히 여기는 다 하지만 여기는 양도소득 과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자산 상각 부인액은 어차피 여기는 같이 몰아서 계산하니까 손금 산입을 해주면은 손금 산입을 상각 부인의 만큼 손금 산입 해줘도 해주나 안 해주나 입금의 차이는 거기 다르겠죠. 그죠? 송금 상각 부인액을 손금 산입을 추인해주고 대신에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금액이 그만큼 더 커져 버리는 거니까. 여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까 만약에 상각 부인액을 세무조정으로 송금산입 추인을 해주면은 그만큼 상각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에서 더 빠지겠죠. 그럼 당연히 이익이 더 늘어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여기는 상각 부인액을 굳이 세무조정하지 마라. 소득세 넣지 말라는 거지.
넣으면은 대신에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도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양도자산 상급 부인액은 송금상환을 유보 추징하지만 소득세는 세무조정 없이 소멸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이렇게. 신규 취득자산 양도자산의 상각 범위액 월할 상각하겠다. 소득세 월할 상각하겠다. 법인세는 양도자산 규정이 없다. 이건 월할 상각. 월할 상각을 원칙적으로 정해놓지. 그렇지만 월할 상각을 안 하면은 그 대신에 양도소득에 대해서 취득가액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월할 상각을 원칙적으로 정해놓는다. 정치자금은 법인은 정치자금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이거 국회에서 정치자금을 인정하자 하고 한번 떨다가 쑥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또 정경유착이 나오니까 안 되고, 개인은 대신에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을 해서 세액 공제를 해줘. 10만 원 초과분에 해서는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필요경산이 되거든요.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다라기보다는 요 대여금 및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에 대한 설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설정 제외 채권이 있죠. 그죠? 구상채권, 그죠? 의무보관 가지금 이런 것들은. 그러나 소득세는 대여금,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에 대해서는 설정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거 없다. 이 차야. 끝났네. 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기 이렇게 해서